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초원에서 불어온 흉노 폭풍, 두만, 묵돌, 노상선후, 3대 중흥기, 총 2부작 중 제2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201년 한나라의 한왕신이 흉노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왕신은 한나라의 제후왕 중 하나로 북쪽 변경을 지키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흉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투항을 선택한 것이었다. 한왕신이 묵돌의 왕정에 도착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인은 한나라의 한왕신입니다. 선우를 섬기고자 왔습니다. 묵돌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대는 왜 한나라를 배신했는가? 한왕신은 대답했다. 한나라는 저를 변경의 방패로만 여겼습니다.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흉노를 막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묵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그대가 아는 한나라의 내부 사정을 모두 말하라. 한왕신은 한나라의 군사 배치, 요새 위치, 병력수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묵돌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나라 공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부족연맹 회의를 소집했다. 한나라는 지금 가장 약한 상태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남쪽으로 진격하여 한나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좌연왕 파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한나라는 중원의 대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성곽도 견고합니다. 우리 기병으로 성을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묵돌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성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의 변경을 계속 위협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면 된다. 그들이 먼저 화친을 요청할 것이다. 우현왕 쿠리가 찬성했다. 선우의 계략이 뛰어나십니다. 한나라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면 우리가 야전에서 격파하면 됩니다. 묵돌은 한왕신을 불러 물었다. 유방은 어떤 인물인가? 한왕신이 대답했다. 유방은 용맹하지만 때로 성급합니다. 자신의 무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변경이 계속 공격당하면 참지 못하고 직접 출정할 것입니다. 묵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를 유인해내야겠구나. 흉노군은 한나라 변경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약탈했다. 한나라 조정의 구원 요청이 빗발쳤다. 유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터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들이 만류했다. 폐하, 흉노는 기병이 강합니다. 야전에서 싸우면 위험합니다. 유방은 화를 냈다. 짐이 항우를 이겼는데 흉노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반드시 그들을 격파하고 오겠다. 기원전 200년 9월 유방은 32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출정했다. 한나라 군대는 보병이 주력이었고 기병은 소수에 불과했다.
묵돌은 정찰병으로부터 한나라 군대의 규모를 보고받았다. 32만이라.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보병이다. 우리 기병의 기동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는 후퇴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나라 군대가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뒤 포위하는 전략이었다. 흉노 기병들은 한나라 군대 앞에 나타났다가 곧 후퇴했다. 유방은 승리가 가까웠다고 생각했다. 흉노가 도망간다. 추격하라. 한나라 군대는 계속 북쪽으로 진군했다. 그러나 이는 묵돌의 함정이었다. 한나라 군대가 평성 근처의 백등산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흉노 기병들이 나타났다. 기원전 200년 10월 백등산 전투가 시작되었다. 묵돌은 40만 기병을 동원했다. 이는 흉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였다. 좌익군 10만은 동쪽에서, 우익군 10만은 서쪽에서, 후방군 10만은 남쪽에서 한나라 군대를 포위했다. 묵돌이 직접 이끄는 중앙군 10만은 북쪽을 막았다. 유방은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그는 급히 백등산으로 후퇴하여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사방이 흉노 기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급로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묵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포위망을 유지한 채 한나라 군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공격하지 마라. 다만 포위를 유지하라.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백등산 위의 한나라 군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식량이 떨어지고 물도 부족했다. 게다가 10월의 추위가 매서웠다. 병사들은 얼어 죽기 시작했다. 유방은 천막 안에서 대신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진평이 말했다. 폐하,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흉노와 협상해야 합니다. 유방은 고개를 떨구었다. 짐이 어찌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평이 계책을 제안했다. 흉노의 연지에게 뇌물을 보내십시오. 여인의 질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라. 진평은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묵돌의 정실 연지 아라트에게 금은 보화와 함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나라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선우가 한나라를 정복하면 그 여인들을 모두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지께서는 총애를 잃으실 것입니다. 아라트는 편지를 읽고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묵돌이 정략적으로 자신과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지위는 위태로울 것이었다. 그날 밤 아라트는 묵돌을 찾아갔다. 선우, 한나라 왕을 이대로 죽이시는 것이 과연 현명하십니까? 묵돌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인가? 한나라는 넓은 땅과 많은 백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왕을 죽이면 한나라 전체가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굴복시켜 조공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묵돌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아라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한나라 전체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성곽 도시들을 모두 함락시킬 수도 없었다. 차라리 굴복시켜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묵돌은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한나라 왕을 죽이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파유가 대답했다. 형님, 이대로 굶겨 죽이면 됩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묵돌은 고개를 저었다. 한나라 왕을 죽이면 한나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우리와 끝없이 싸울 것이다. 차라리 굴복시켜 해마다 조공을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 쿠리가 찬성했다. 선우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쟁보다 평화로운 착취가 더 효율적입니다. 묵돌은 결정했다. 포위망의 한 곳을 열어주겠다. 한나라 왕이 도망가게 하라. 다만 그 대가는 혹독하게 받을 것이다. 포위 7일째 되던 날 남쪽 포위망이 갑자기 열렸다. 유방은 즉시 탈출을 명령했다. 한나라 군대는 황급히 남쪽으로 도망쳤다. 수만 명의 병사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고 무기와 물자를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유방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치욕을 겪었다. 항우를 이긴 그가 오랑캐에게 포위당해 도망친 것이었다. 묵돌은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라가 화친을 요청해 오기를 기다렸다. 기원전 198년 봄, 한나라에서 사절단이 도착했다. 사절단의 우두머리는 유경이었다. 그는 교활하고 말재주가 좋은 외교관으로 유명했다. 유경이 묵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위대하신 선우께 한나라 황제 폐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묵돌은 높은 자리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나라가 무엇을 원하는가? 유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폐하께서는 흉노와 한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해마다 공주를 보내고 비단과 곡물과 술을 바치겠습니다. 묵돌은 비웃었다. 형제의 나라라. 백등산에서 그대들은 어찌 형제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유경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선우의 위대함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우를 형으로 모시고 한나라는 아우가 되겠습니다. 천막 안의 흉노 장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나라의 황제가 아우가 되겠다니 우스운 일이었다. 묵돌은 손을 들어 장수들을 조용히 시켰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것인가? 유경이 대답했다. 해마다 공주 1명과 비단 10,000필, 곡물 10,000석, 술 1,000동이를 바치겠습니다. 또한 흉노와 한나라 사이의 무역을 허락하겠습니다. 묵돌은 잠시 생각했다. 이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전쟁 없이도 한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물자를 받을 수 있었다. 공주는 진짜 황실의 공주인가? 유경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황실의 여인입니다. 묵돌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진짜 공주든 가짜 공주든 중요한 것은 조공이었다. 좋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다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 유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입니까? 한나라는 흉노의 적대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면 조약은 즉시 파기된다. 유경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돌은 부족연맹 회의를 소집하여 화친 조약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강경파 장수들은 반대했다. 선우, 우리가 이겼는데 왜 화친을 합니까? 한나라를 계속 공격해야 합니다. 묵돌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 싸우면 우리도 피해가 크다. 한나라의 성곽들을 함락시키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차라리 그들의 조공을 받아들이면서 힘을 기르는 것이 현명하다. 파유가 찬성했다. 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평화로운 조공은 귀한 것입니다. 쿠리도 거들었다. 해마다 받는 조공으로 우리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입니다. 결국 화친 조약이 승인되었다. 기원전 198년 8월 정식 조약 체결식이 열렸다. 한나라에서는 유방의 종실 여인이 공주로 위장되어 왔다. 그녀의 이름은 유시 공주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먼 친척이었다. 유방은 자신의 진짜 딸을 오랑캐에게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조약 체결식에서 묵돌과 유경이 맹서를 교환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흉노와 한나라는 형제가 되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한나라는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흉노는 한나라의 변경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 맹서를 어기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의식이 끝난 후 연회가 열렸다. 한나라 사절들과 흉노 장수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화친을 축하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유경은 묵돌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우의 현명함에 감탄합니다. 이 화친으로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묵돌은 술잔을 들어 그와 마주쳤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다만 기억하라. 한나라가 약속을 어기면 백등산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유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묵돌은 혼자 천막 밖으로 나왔다. 초원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화친은 전략일 뿐이다. 언젠가 한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힘을 기르면 된다. 아라트가 그에게 다가왔다. 선우,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묵돌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조언 덕분이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성급하게 전쟁을 계속했을 것이다. 아라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실린 유경 숙손통열전에서는 유경에게 황실의 딸인 공주를 선우의 연지로 보내게 하고 매년 흉노에게 비단, 술, 쌀 등 음식물을 일정한 수량만큼 바치게 하며 형제가 되어 화친하기로 약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190년 묵돌은 서역으로 눈을 돌렸다. 월지를 정복한 후 서역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남아 있었다. 누란, 오손, 거사, 우전 등 26개의 서국들이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흩어져 있었고 동서무역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묵돌은 이들을 정복하여 실크로드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서역 원정군을 조직했다. 우현왕 쿠리가 총사령관이 되어 10만 기병을 이끌었다. 묵돌은 직접 나서지 않고 왕정에 남아
제국 전체를 통치했다. 쿠리가 출정하기 전 묵돌에게 말했다. 선우, 반드시 서역을 평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묵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다. 다만 서두르지 마라. 서역의 나라들은 작지만 지형이 험하다. 신중하게 하나씩 정복하라. 쿠리는 서쪽으로 출발했다. 서역 원정은 쉽지 않았다. 사막을 건너야 했고 오아시스 도시들은 성벽이 견고했다. 흉노 기병은 야전에서는 무적이었지만 공성전은 약점이었다. 쿠리는 전략을 바꿨다. 직접 성을 공격하는 대신 포위하고 굶겨서 항복을 받아냈다. 또한 항복한 나라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복속하도록 유도했다. 첫 번째 목표는 누란이었다. 누란은 작은 오아시스 도시 국가였지만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쿠리는 누란을 포위했다. 누란 왕은 흉노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는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쿠리는 누란 왕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를 그대로 왕위에 두고 흉노의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다음은 오손이었다. 오손은 비교적 강한 나라였다. 그들은 흉노에 저항했다. 쿠리는 오손의 본거지를 공격했고 격렬한 전투 끝에 오손은 항복했다. 이렇게 하나씩 서역의 나라들이 정복되었다. 어떤 나라는 싸우지 않고 항복했고 어떤 나라는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두 흉노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기원전 189년 쿠리는 왕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묵돌에게 보고했다. 선우, 서역 26개국을 모두 평정했습니다. 이제 실크로드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묵돌은 만족스러워했다. 잘했다. 이제 동서무역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역 정복으로 흉노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실크로드를 지나는 모든 상인들이 통행세를 내야 했다. 또한 서역의 특산물들이 흉노로 들어왔다. 포도, 석류, 각종 보석과 향료 등이었다. 묵돌은 서역의 도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했다. 좌대장 출신의 바야르를 서역 도독으로 임명했다. 바야르는 서역에 주둔하며 26개국을 감시하고 조공을 거두어들였다. 서역의 나라들은 해마다 흉노의 말, 옥, 금은 보화를 바쳤다. 이는 흉노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한 나라로부터 받는 조공과 서역으로부터 받는 조공으로 흉노는 전례 없는 풍요를 누렸다. 기원전 180년 한나라에서 한문제가 즉위했다. 한문제는 유방의 아들로 온화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즉위 후 흉노와의 화친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묵돌은 새로운 황제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한나라 변경에 기병을 보내 소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한문제는 당황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흉노가 화친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한 대신이 말했다. 폐하, 군대를 보내 응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대신이 반대했다. 아직 우리 국력이 흉노와 맞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조공을 보내달라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문제는 고민 끝에 화친 유지를 선택했다.
그는 사절을 보내 묵돌에게 더 많은 조공을 약속했다. 묵돌은 만족스러워했다. 한나라의 새 황제는 약하구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다. 그는 공격을 멈추고 조공을 받아들였다. 한 문제는 비단과 곡물을 2배로 늘려보냈다.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흉노가 위협하면 한나라가 조공을 늘리고 흉노가 만족하면 잠시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는 묵돌이 원하던 관계였다. 전쟁 없이도 한나라로부터 계속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기원전 177년 묵돌은 마지막으로 큰 원정을 계획했다. 한나라에 하서 주랑 지역을 점령하려는 것이었다. 하서 주랑은 황하 서쪽의 좁은 회랑지대로 실크로드의 동쪽 관문이었다. 이곳을 장악하면 한나라와 서역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 묵돌은 다시 대군을 동원했다. 이번에는 좌연왕 파유가 선봉을 맡았다. 파유는 5만 기병을 이끌고 하서 주랑으로 진격했다. 한나라의 변경 수비군은 흉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파유는 신속하게 여러 요새를 점령했다. 한 문제는 급히 군대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흉노는 하서주랑을 완전히 장악했다. 묵돌은 이곳에 서역 도독과 유사한 하서도독을 설치했다. 파유를 하서도독으로 임명하여 직접 통치하게 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 중책을 반드시 잘 수행하겠습니다. 파유가 말했다. 묵돌은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내 혈육이다. 믿고 맡긴다. 다만 잊지 마라. 배신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유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님을 배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묵돌의 눈에는 의심이, 파유의 눈에는 불만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봐서 주랑 점령으로 흉노의 영토는 최대로 확장되었다. 동쪽으로는 동호의 옛 땅, 서쪽으로는 서역 26국,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부, 남쪽으로는 한나라 변경까지 광대한 제국이 완성되었다. 묵돌은 이제 60대에 들어서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인함은 사라지고 백발이 성성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왕정에서 묵돌은 아들 노상을 불렀다. 노상은 이미 장년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묵돌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대가 흉노를 이어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만든 이 제국을 잘 지켜야 한다. 노상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아직 건강하십니다. 묵돌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늙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에게 당부한다. 흉노를 하나로 유지하라. 부족들이 흩어지면 제국은 무너진다. 십진제를 계속 유지하고 강력한 중앙 통치를 이어가야 한다. 노상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묵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버지를 죽였고 형제를 의심했으며 사랑하는 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흉노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다.
노상은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고독한 인간이었다. 묵돌은 다시 말을 이었다. 한나라를 조심하라.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 강해질 것이다. 그들은 인구가 많고 농업이 발달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강해질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노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또한 부족장들을 잘 다스려라. 그들은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독립을 꿈꾼다. 강하게 통제하되 완전히 짓밟지는 마라. 적절한 자치권을 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상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서역을 잘 관리하라. 실크로드는 우리의 보물 창고다. 교역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되 상인들을 너무 착취하지는 마라. 그들이 다른 길을 찾으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묵돌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대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다. 나는 두려움으로 통치했지만 그대는 존경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더 오래가는 힘이다. 노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묵돌은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거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기원전 174년 봄, 묵돌은 마지막 원정을 결심했다. 북방의 정령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흉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묵돌은 병들어 있었지만 직접 원정을 나서기로 했다. 대신들이 만류했다. 선우, 몸이 좋지 않으신데 출정은 무리입니다. 좌현왕이나 우현왕을 보내십시오. 묵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선우가 약해 보이면 다른 부족들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힘을 보여줘야 한다. 아라트가 천막으로 찾아왔다. 선우, 제발 가지 마십시오. 지금 몸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묵돌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연지였다. 처음에는 정략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아라트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기원전 174년 4월, 묵돌은 3만 기병을 이끌고 북쪽으로 출발했다. 노상과 쿠리가 함께 갔다. 행군은 힘들었으며 묵돌의 몸은 날로 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정령 부족의 반란군과 조우했다. 양측은 대치했다. 정령의 새로운 추장 투르무가 나타났다. 그는 과거 항복했던 투르간의 아들이었다. 묵돌 선우, 우리는 더 이상 흉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 땅에서 물러가라. 묵돌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대의 아버지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대는 아버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인가? 투르무가 소리쳤다. 그것은 강요된 약속이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묵돌은 칼을 빼들었다. 자유라. 초원에서 자유란 강한 자만이 누리는 것이다.
그대들이 강하다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약하다면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초원의 법칙이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묵돌은 선봉에 서서 싸웠다. 늙고 병들었지만 그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정령군은 흉노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 투르무가 포로로 잡혔다. 묵돌은 그를 내려다보며 그대는 용감했지만 어리석었다. 초원에서는 용기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힘이 있어야 한다. 투르무는 고개를 들어 묵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를 위해 싸웠다. 묵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그를 놓아주라. 모두가 놀랐다. 노상이 묻기를. 아버지, 왜 그를 놓아주십니까? 묵돌은 대답했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다. 그런 자는 살려둘 가치가 있다. 언젠가 흉노를 위해 싸울 날이 올 것이다. 투르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묵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다시 싸우면 죽음을 각오하라. 묵돌이 덧붙였다. 투르무는 깊이 절하며 선우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풀려나 자기 부족으로 돌아갔다. 이 일은 다른 부족들에게도 알려졌다. 묵돌의 강함뿐만 아니라 관용까지 소문이 났다. 반란을 꿈꾸던 부족들도 조용해졌다.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 묵돌의 병이 악화되었다. 그는 말 위에서도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노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쉬어 가십시오. 묵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왕정까지 가야 한다. 선우는 길 위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러나 왕정에 도착하기 전 묵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천막에 누워 마지막 시간을 기다렸다. 노상, 파유, 쿠리, 그리고 주요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아라트도 급히 달려와 그의 곁을 지켰다. 묵돌은 힘겹게 눈을 떴다. 모두 모였는가? 내 아버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노상이 대답했다. 묵돌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노상이 선우가 된다. 모두 그를 섬겨라. 장수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선우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묵돌은 노상을 보았다. 내가 그대에게 남기는 것은 광대한 제국이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잘 지켜야 한다. 노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돌은 파유를 보았다. 그대는 내 동생이다. 노상을 잘 보좌하라. 형제끼리 싸우면 제국이 무너진다. 파유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형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묵돌은 쿠리를 보았다. 그대는 평생 나를 따라왔다. 고맙다. 이제 노상을 나처럼 섬겨달라. 쿠리는 눈물을 흘렸다. 선우, 평생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묵돌은 마지막으로 아라트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대와의 시간은 행복했다. 처음에는 정략이었지만 그대는 내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아라트는 울면서 말했다. 선우, 가지 마십시오. 묵돌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가는 것이다. 다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 순간 그는 천막 밖을 바라보았다. 초원의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흉노는 영원히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묵돌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위대한 정복자가 숨을 거두었다. 천막 안의 모든 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노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지 못했다. 파유는 형의 죽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쿠리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으며 아라트는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원전 174년 12월 묵돌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초원의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들었다. 동호에서 온 자들, 월지의 후예들, 정령과 견곤의 추장들, 서역 26국의 왕들까지 모두 왔다. 묵돌의 시신은 초원의 전통에 따라 비밀 장소에 묻혔다. 그와 함께 그의 애마와 무기들, 그리고 동호왕과 월지, 왕의 두개골로 만든 술잔들도 묻혔다. 장례식에서 노상이 연설했다. 아버지 묵돌 선우는 흉노를 위대한 제국으로 만드셨다. 동쪽의 동호를 정복하고 서쪽의 월지를 무너뜨렸다. 북쪽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남쪽의 한 나라를 굴복시켰다. 서역 26국을 장악하고 실크로드를 지배했다.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묵돌을 추모했다. 하늘이여, 위대한 선우를 받아주소서. 그들의 외침이 초원에 울려 퍼졌다. 장례식이 끝난 후 노상은 정식으로 선우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제국을 이어받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광대한 영토였다. 노상은 왕정의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부족장들과 장수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흉노는 영원히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노상은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가 만든 이 제국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처럼 강하지는 못할지라도 현명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모든 부족장들은 해마다 왕정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라. 십진제는 계속 유지된다. 한나라와의 화친도 유지하되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응징할 것이다. 부족장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선우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묵돌이 만든 제국은 그의 아들 노상에게 이어졌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묵돌의 영혼은 그 바람을 타고 초원을 떠돌 것이었다. 그가 정복한 땅들을 영원히 지키면서 한편 한나라의 장안에서는 한 문제가 묵돌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묵돌이 죽었다니.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대신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폐하, 새로운 선우는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기를 때입니다. 한 문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힘을 기르고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 흉노를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묵돌 선우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노상 선우는 침실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흉노의 초원이 보였고 멀리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자신이 이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묵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신의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이 자리에 올라 끝없는 정복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 노상선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초원 너머로는 한나라의 땅이 있었다. 아버지는 한나라도 굴복시켰지.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노상선우는 그 생각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금미성 앞의 광활한 벌판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수천 명의 신하들이 참석했고, 제국의 주요 귀족들과 장수들이 무릎을 꿇었다. 노상선우는 아버지가 남긴 선우의 옷을 입었다. 그 옷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무게는 상상을 초과했다. 하늘을 향해 절을 하는 순간, 노상선우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의 어깨에 제국 전체의 무게가 올려졌다는 것을. 즉위식이 끝나고 금미성의 대궐로 들어간 노상선우는 처음으로 선우의 보좌에 앉았다. 목재와 흙으로 지어진 회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낡아 보였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 곧 제국의 주요 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좌현왕, 우현왕, 그리고 여러 주요 귀족과 장수들이 모두 노상선우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 경외,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새로운 선우는 과연 아버지처럼 강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물음이었다. 노상선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커져갔다. 제군들이여, 이 큰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데 감사한다. 내 아버지 묵돌 선우께서는 이 광대한 제국을 칼로 만드셨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다. 나는 그 업적을 존경하며 그 유업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노상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국의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러나 제군들이여,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제국을 이끌고자 한다. 아버지께서는 정복과 전쟁으로 제국을 만드셨고, 이를 통해 한나라도 굴복시키셨다. 그것은 놀라운 성공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제국을 유지하고 더욱 번영시키는 것이다. 좌현왕의 눈이 좁혀졌다. 그는 묵돌의 시대부터 함께 전투를 치렀던 노장 장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선우께서 더 이상의 정복이 없다는 뜻입니까? 좌현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노상선우는 좌현왕의 질문을 예상했다. 그렇지 않다, 좌현왕이여. 나는 전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제국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대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나는 생각한다.
정복 전쟁으로만 제국의 번영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한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고 농업 생산량도 많다. 그들이 가진 비단, 곡물, 술 같은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의 문명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한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정복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노상선우의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다.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우현왕이 입을 열었다. 선우께서 한나라가 우리의 요구를 들을 리 없습니다. 한나라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왕의 목소리는 좀 더 중립적이었다. 노상선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현왕이여, 그것이 바로 내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를 무력으로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와의 화친을 선택한다면 양국은 모두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는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상선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제군들, 나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 싶지 않다. 대신 나는 현명한 통치자가 되고 싶다. 현명함이란 칼의 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칼을 어디에 쓸지 아는 것이다. 이 말에 좌연왕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다른 귀족들 중 일부는 생각에 잠겼다. 회의는 이렇게 첫 번째 긴장 속에서 끝났다. 그리고 정월 중순, 노상선우는 한나라에 사절을 보냈다. 그 사절이 전달한 내용은 간단했다. 흉노와 한나라는 더욱 공고한 화친을 맺자. 한나라의 조정은 이 제안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했다. 한 문제는 아직 젊은 황제였고 신하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일부는 흉노와의 전쟁을 주장했지만 많은 신하들은 현실적으로 한나라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한나라는 화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6월 한나라에서 공주와 함께 사절단이 흉노로 파견되었다. 그 사절단의 일원이 중행렬이었다. 중행렬은 한나라 조정의 명을 받아 흉노의 상황을 살피고 보고할 역할을 맡고 있었다. 중행렬이 흉노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마음은 한숨으로 가득했다. 이 황량한 초원, 이 미개한 땅에서 자신은 몇 년을 더 있어야 할까? 한나라에서는 그를 야만인들의 나라에 억지로 보낸 것 같았다. 금미성으로 가는 길에서 중행렬은 흉노의 땅을 살펴봤다. 끝없는 초원, 하늘과 맞닿는 지평선, 그리고 그 위에서 달리는 흉노의 기마병들. 중행렬은 처음에 이것들을 야만성의 증거로 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흉노의 기마병들의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의 전술은 정교했다. 그들은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었다. 금미성 궁전의 대문 앞에서 노상선우가 직접 중행렬을 맞이했을 때 중행렬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라의 황제도 사절을 직접 나가 맞지는 않는데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 사절을 직접 맞다니. 이 새로운 선우는 아버지와 다른 인물인 것 같았다. 중행렬 흉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편하게 쉬시길 바란다. 노상선우의 말에는 진정한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중행렬은 처음으로 흉노에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 선우께서 직접 맞이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중행렬은 공손히 절을 했다. 노상선우는 중행렬에게 궁전을 보여주기로 했다. 목재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 그리고 그 곳곳에 보이는 한나라의 비단으로 장식된 부분들. 중행렬은 이미 흉노가 한나라의 물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노상선우는 중행렬을 자신의 개인 회의실로 초대했다. 이곳은 궁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이었고, 오직 선우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다. 중행렬, 솔직히 말해달라. 한나라 조정에서는 우리 흉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노상선우가 물었다. 중행렬은 잠시 생각했다. 조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하지만 노상선우의 눈빛을 보니 그는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선우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나라에서는 흉노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항상 위협이 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선우께서 화친을 제의하신 지금 더 많은 신하들이 흉노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상선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 좋은 대답이다. 그렇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한나라와 흉노가 공존할 수 있을까? 노상선우의 질문은 깊었다. 중행렬은 잠시 침묵했다. 선우시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양쪽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중행렬의 대답도 깊었다. 기원전 173년 10월이 되었을 때 한나라 공주를 정식으로 연지로 맞이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연지는 흉노 제국의 최고 귀족 여인의 직책이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흉노와 한나라 사이의 화친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금미성의 궁전은 한나라에서 가져온 비단으로 장식되었다. 그 비단의 색깔은 모두 다양했고 햇빛 아래에서 반짝거렸다. 노상선우는 공주를 맞이했고 중행렬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밤의 연회가 시작되었을 때 노상선우는 중행렬 옆에 앉았다. 중행렬, 흉노의 생활은 어떤가? 아직도 이 땅이 황량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는가? 노상선우가 웃으며 물었다. 중행렬은 술잔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초원의 끝없음, 이 자유로움, 그리고 이 단순함.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중행렬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렇다면 넌 이제 흉노인이 되어버렸군. 축하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궁전의 한 모서리에서 한나라 공주가 음성을 냈다. 그녀는 중행렬이 흉노에 동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나라 공주는 흉노의 문화를 한나라식으로 바꾸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닌 이상국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밤, 노상선우와 중행렬은 밤샘을 하면서 대화했다.
흉노의 미래에 대해, 한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변화와 전통 사이에서 흉노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행열은 노상선우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이 선우는 단순히 아버지의 유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흉노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었다. 중행열, 내가 한 가지 물어도 될까? 흉노가 변한다면 그것이 흉노의 멸망일까? 아니면 흉노의 번영일까? 노상선우의 질문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 같았다. 중행열은 잠시 생각했다. 선우시여,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중행열의 대답은 선우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해 주었다. 기원전 173년 말, 한나라로부터 첫 번째의 조공물이 흉노로 들어왔다. 비단, 곡물, 술. 이것이 전쟁 없이 묵돌선 우시대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노상선우의 정책이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금미성 궁전 내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나라 공주와 노상선우의 다른 아내들, 즉 기존의 연지들 사이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원전 172년 정월, 노상선우가 한나라식 궁전 건축을 제안했을 때 일이 터졌다. 전통 목재와 흙으로 지어진 흉노식 건축이 아닌 한나라의 돌과 벽돌로 지은 거대한 궁전을 금미성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제안은 제국 내에서 즉시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놀랍게도 중행열이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노상선우를 찾아갔다. 선우시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중행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노상선우는 중행열을 바라봤다. 이전의 평온한 표정이 아니었다. 선우의 눈빛이 변했다. 선우시여, 저는 지난 몇 개월간 흉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초원, 이 사람들, 이 문화,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식 궁전이 세워진다면 흉노의 정신이 변할 것 같습니다. 흉노의 강함은 이 끝없는 초원에서 나온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목 생활의 자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돌과 벽돌로 된 궁전에 갇힌다면 우리도 한나라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안락함과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북방 초원민족의 기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흉노가 아닙니다. 중행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상선우는 침묵했다. 한편으로는 중행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의 건축 기술을 흉노에 도입하고 싶었다. 오랫동안의 침묵 끝에 노상선우가 입을 열었다. 중행열, 내 말을 이해한다. 하지만 생각해보게.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나쁜 일인가? 한나라의 건축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한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흉노이다. 우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편한 집에서 살 뿐이다. 노상선우는 중행열에게 다가갔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다. 멈춰 있으면 썩는 게 자명하니 계속 흘러야 살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들도 모두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노상선우의 목소리는 깊었다. 선우시여, 그렇다면 부탁합니다. 절대 흉노를 한나라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행열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흉노에 동화된 듯하였다. 한 문제가 그를 내치듯 흉노 사절로 보냈다. 그것도 사실상 돌아올 기약 없이 조공으로 바쳐진 공주를 보필하라 명했기 때문이다. 중행열은 한나라에 크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흉노를 위해, 아니 한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쓸 것을 다짐했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에는 중행열은 이 인물을 매우 싫어했다. 황실에서 쫓겨나 미개한 유목 민족인 흉노로 보내지는 것을 큰 치욕으로 여겼다. 만약 정말 나를 보낸다면 나는 반드시 한나라에게 재앙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했다고 역사서는 전하고 있다. 노상선우는 중행열의 손을 잡았다. 약속하겠다. 하지만 궁전 건축은 진행하되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겠다. 기존 궁전의 일부 방들에만 한나라식 건축을 적용하자. 이것이 절충안이 될 것이다. 노상선우가 결정했다. 중행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기원전 172년 봄에서 기원전 171년 봄까지의 몇 개월 동안 금미성 궁전의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기원전 171년 늦봄, 한나라 공주가 궁정에 한나라식 예절을 강요하려고 나섰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신하들이 한나라식 인사를 해야 하고, 회의에서는 한나라식 상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흉노의 전통적 예절과 완전히 달랐다. 흉노의 예절은 훨씬 더 평등하고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이 주장은 기존의 연지들, 특히 노상선우의 다른 아내들과 큰 충돌을 일으켰다. 어느 날 밤, 궁정의 연회가 열렸을 때 일이 터졌다. 한나라 공주가 한나라식 인사를 하지 않는 한 연지에게 모욕을 줬던 것이다. 그 연지는 순간 분노했고 공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야만인 같은 여자, 우리 흉노 궁정을 더럽히다니. 연지의 목소리는 울렸다. 공주는 비명을 질렀고 시종들이 달려왔다. 노상선우는 급히 현장으로 갔다. 이미 궁정 내에서는 흉노 여인들과 한나라 공주의 시종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노상선우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모두가 멈췄다. 노상선우는 한나라 공주를 바라봤다. 공주, 이것이 한나라의 방식인가? 찾아온 손님을 모욕하는 것이. 노상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공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노상선우는 연지들에게도 같은 엄격한 눈빛을 돌렸다. 연지들, 이것도 흉노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선우의 꾸지람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기원전 169년이 되자 노상선우는 8만 명의 기병을 모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국 전역에서 기병들이 금미성으로 모여들었다. 좌연왕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이 결정에 눈을 반짝였다. 선우가 드디어
아버지처럼 칼을 들려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상선우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중행렬을 불렀다. 중행렬,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이해하는가? 선우께서 흉노 내의 균형을 맞추고 계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칼과 대화 사이의 균형 말입니다. 중행렬의 말에 노상선우는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맞췄다. 중행렬. 흉노의 지도자는 전사이면서 동시에 외교가여야 한다. 나는 그 둘을 모두 해야 한다. 4월이 되자 노상선우는 직접 8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북지와 상군을 향해 출발했다. 제국의 장수들도 함께했다. 좌연왕도 노상선우의 옆에 말을 타고 있었다. 초원 위에서 기병들의 발굽 소리는 천둥같이 울렸다. 노상선우는 말 위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줄 것이다. 북지에 도착했을 때 한나라의 방어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 조정은 흉노의 침략을 감지하고 군대를 배치했던 것이다. 기원전 169년 6월, 흉노의 기병과 한나라의 군대가 맞닥쳤다. 흉노 기병은 국경선의 넓은 지역을 빠르게 침투하여 마을을 약탈하고 소와 양을 빼앗았으며 방어가 약한 지점을 집중 공격했다. 중행렬은 이번 공격에 전략적 조언을 제공했다. 노상선우의 공격은 중행렬의 조언 아래 이루어진 다방향 기습 작전이었다. 한나라 대장군 장문은 자신의 군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그는 보병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기병으로 측면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흉노의 기병대는 한나라 군대를 완전히 압도했다. 흉노의 기마 기술은 한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을 타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쏘았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도 조직력을 잃지 않았다. 한나라 군대는 계속 손실을 입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흉노 역시 이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흉노는 많은 인명과 물자를 약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나라의 핵심 거점을 점령하거나 군대를 괴멸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흉노의 위협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쟁으로 선우는 여러 장수들에게 진정한 전사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와의 전쟁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 흉노는 강하다.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 한나라는 흉노와의 전면전을 승리로 이끌 만한 국력, 특히 기마병력이 부족했다. 아무리 흉노가 침략해와도 특별한 대비책은 솔직히 없었다. 군사적으로 막아내고 외교적으로 달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화친을 다시 생각해보라. 한나라의 조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일부 신하들은 흉노와의 전쟁을 계속 주장했지만 대다수는 현실적이었다. 한나라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한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계속 전쟁을 하거나 화친을 이루거나. 오랜 고심 끝에 그는 화친을 선택했다. 7월이 되자 한나라로부터 새로운 사절단이 흉노로 파견되었다. 이 사절단은 새로운 화친을 제의하는 무리였다. 노상선우는 사절단을 환영했다. 사절단의 대표는 한나라에서 변방의 정통한 관료였다.
그는 노상선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우시여, 한나라는 흉노와의 화친을 깊이 있게 원합니다. 한나라는 흉노와의 끝없는 전쟁이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절의 목소리는 겸손했다. 노상선우는 사절을 일으켜 세웠다. 한나라의 진심이 이 정도라면 흉노도 화친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조건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 사절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나라가 보내는 물자의 양을 2배로 늘리라. 비단, 곡물, 술, 그리고 해마다 한나라 공주를 보내기로 하던 약속도 계속 지켜라. 노상선우의 요구는 명확했다. 사절은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선우시여, 이 정도는 한나라 조정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노상선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다. 한나라 조정과 협의하고 돌아오게. 하지만 너는 이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정당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흉노가 한나라와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노상선우의 말이 끝나자 사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절이 돌아간 뒤 노상선우는 중행렬을 찾았다. 중행렬, 이제 이해하겠는가? 칼의 힘과 화친의 힘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중행렬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선우시여, 당신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칼로 승리하고 화친으로 이익을 얻는 방법을 아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제국 내부의 보수 세력도 설득해야 한다. 기원전 169년 9월, 노상선우는 회의를 소집했다. 좌연왕과 다른 장수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선우가 드디어 정복의 길로 돌아섰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군들이여, 우리의 최근 전승을 축하한다. 우리는 한나라를 격파했고, 한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자를 보낼 것이다. 좌연왕이 환호했다. 선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진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수도까지 진격해서 한나라를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좌연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노상선우는 좌연왕을 바라봤다. 좌연왕, 너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게. 한나라와의 한 번의 전투로 우리는 물자를 2배로 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한다면 우리의 전사들도 죽을 것이고 우리의 말도 상할 것이다. 하지만 화친의 길을 가면 우리는 해마다 그 물자를 받을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노상선우의 말에 좌연왕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다른 일부 장수들은 노상선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한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물자를 만들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이 만드는 물자도 사라진다. 현명한 지도자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자다. 노상선우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다. 그 말은 모든 귀족과 장수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좌연왕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기원전 169년 말, 한나라로부터 새로운 물자들이 흉노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 비단의 수레, 곡물 창고, 술 항아리들이 끝없이 들어왔다. 흉노의 상인들과 귀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흉노는 정복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적 위협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입증되었다. 기원전 166년 10월이 되었을 때 노상선우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직접 1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조나와 소관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백리 밖에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노상선우는 중행열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다. 중행열, 이번에는 왜 다시 전쟁인가 묻지 않겠는가? 노상선우가 물었다. 중행열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전략을 압니다. 당신은 칼과 화친 사이에서 춤을 추고 계신 것입니다. 중행열의 대답에 노상선우도 웃음을 터뜨렸다. 정확히 맞췄다.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평화만을 유지한다면 제국 내부의 전사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칼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내 정책을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격도 같은 목적이다. 10월이 되자 노상선우는 1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발했다. 이것은 그 전에 8만 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제국의 거의 모든 정예 기병이 동원되었다. 흉노의 기병대가 조나와 소관을 공격했을 때 한나라 조정은 깜짝 놀랐다. 이 두 지역은 장안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흉노의 기병대가 이 지역까지 진격했다는 것은 그들이 장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11월, 흉노의 기병대는 장안까지 백리 밖에도 미치지 않는 거리까지 진격했다. 이제 한나라는 완전히 공포에 빠졌다. 한문제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전국에서 군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흉노 기병대의 이동 속도를 한나라 군대는 따라잡기 어려웠다. 한문제는 긴급히 결정했다. 이번에는 저항이 아니라 협상이다. 그는 급히 사절을 보냈다. 노상선우시여, 한나라는 화친을 원합니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노상선우는 사절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깊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나라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다니. 좋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은 어떤가? 한나라가 보내는 물자의 양을 다시 한번 늘리라. 그리고 매해 한나라 공주를 계속 보내라. 이 조건들이 수락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물러나겠다. 노상선우의 요구는 명확했고 합리적이었다. 한문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12월, 노상선우는 14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흉노로 돌아갔다. 그는 전승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는 새로운 화친 조약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한나라가 보내는 물자의 양이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단, 곡물, 술이 또다시 쏟아져 들어왔다. 새해가 되자 새로운 화친 조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나라로부터 받는 물자의 양은 노상선우가 즉위했을 때의 몇 배가 되었다. 흉노의 상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상선우의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흉노 제국은 한나라의 물자로 인해 전에 없이 번영하기 시작했다. 좌연왕도 이제 노상선우에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선우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제 깨달았다. 중행열은 금미성의 창고들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다. 선우시여,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칼로 승리하고 화친으로 번영을 얻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갔고 흉노는 노상선우 지도 아래 번영을 구가했다. 아버지 묵돌선우가 이룩한 제국 통일을 기반으로 더욱 내실 있는 흉노제국을 운영하여 중흥기를 맞은 것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161년 초가 되었을 때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다. 노상선우가 병석에 누웠다는 뜻이었다. 의사들은 그의 병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긴장, 너무 많은 정치적 갈등, 그리고 너무 많은 외교의 부담이 그의 신체를 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노상선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계속 국정을 챙겼다. 중행열은 매일 밤 그의 옆에 앉았다. 중행열,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어느 날 밤 노상선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중행열은 노상선우의 손을 잡았다. 선우시여, 당신은 흉노의 정신을 지킨 것입니다. 당신은 흉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흉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이가 그렇게 봐주면 좋겠구나. 우리는 여전히 초원의 민족이어야 한다. 노상선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기원전 161년 10월이 되었을 때 노상선우는 군신선우를 불렀다. 군신선우는 그의 아들이었고 노상선우 다음에 유력한 후계자였다. 노상선우의 손이 군신의 팔을 잡았다. 군신,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이 제국을 부탁한다. 노상선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군신은 눈물을 흘렸다. 선우시여, 제가 잘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상선우는 약간의 힘을 모아 대답했다. 내가 시작한 길을 계속 가거라. 외교와 전쟁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도 맞춰라. 너무 전통만 고집하면 제국이 경직되고 너무 변화만 추구하면 제국이 흔들린다. 그 사이의 길을 찾아가거라. 그것이 흉노의 미래이다. 노상선우의 마지막 교훈이었다. 기원전 161년 12월의 밤, 금미성의 궁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노상선우의 침실에서는 중행열과 몇 명의 신하들만 모여 있었다. 노상선우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노상선우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그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기원전 161년 12월의 밤, 노상선우 선우는 숨을 거두었다. 제국의 일부 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중행열은 궁전의 한 모서리에 앉아 울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흉노인이 되어버렸다. 한나라의 관료가 아니라 흉노인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노상선우의 12년의 짧은 재위 기간은 흉노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묵돌이 정복으로 만든 제국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을 다른 방식으로 번영시켰다. 한나라와의 화친을 통해 매년 막대한 물자가 흉노로 들어오게 했고, 서역 교역로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흉노를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흉노라는 정체성이 옷이나 건물이나 예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제국 내부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보수 세력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고, 한나라 공주와 기존의 연지들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노상선우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다. 흉노의 태동부터 두만의 건국, 묵돌의 제국 건설, 그리고 노상선우의 안정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 세 명의 지도자는 흉노를 동아시아 역사의 한 중심에 올려놓았다. 두만은 산발적인 유목 부족들을 처음으로 통일했으며, 묵돌은 그것을 한나라에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노상선우는 그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제시했다. 정복만이 아니라 외교와 교역으로도 국력을 키울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후 동아시아 역사에서 유목 제국과 농업 제국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노상선우의 정책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점차 명확해졌다. 흉노 제국은 노상선우 이후로도 한나라와의 화친 체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수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 세력으로 존재했다. 그가 보여준 균형 감각, 즉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은 제국을 오래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흉노 제국의 전성기는 묵돌의 정복으로 시작되었지만 노상선우의 신중한 통치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중행렬은 노상선우의 죽음 이후 흉노에 남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제 완전히 흉노인이었다. 흉노의 초원, 흉노의 사람들, 그리고 노상선우가 추구했던 그 이상이 그를 떠나게 하지 않았다. 중행렬은 흉노 역사에서 한나라 관료이면서도 가장 흉노를 깊이 있게 이해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의 기록과 보고는 이후 한나라가 흉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흉노 제국 내부에서도 노상선우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었다. 군신선우가 새로운 선우가 되었을 때 그는 노상선우의 말을 기억했다.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군신선우는 노상선우의 정책을 계속 이어받았다. 한나라와의 화친은 계속 유지되었고 흉노는 계속 번영했다. 좌현왕 같은 보수 세력도 결국 노상선우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제국의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동시에 흉노의 군사적 위력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노상선우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강한 제국이란 단순히 칼을 잘 다루는 제국이 아니라 칼과 말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국이라는 점 말이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흉노는 한나라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한나라와의 공존의 길을 찾았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략이었다. 많은 유목 제국들은 정복과 약탈로만 생존했지만 노상선우는 다른 길을 제시했다. 외교와 교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길 말이다. 역사가들은 노상선우를 평가할 때 그를 단순한 유지자가 아니라 혁신자로 본다. 그는 아버지 묵돌이 정복으로 만든 제국을 받았지만 그 제국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다. 정복의 제국에서 교역의 제국으로, 전쟁의 제국에서 평화의 제국으로. 물론 흉노는 여전히 군사적 위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위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노상선우는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의 사용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진화였다. 기원전 166년의 14만 기병 공격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협상의 강화 과정이었다. 노상선우는 칼을 뽑았지만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는 항복했고 흉노는 더욱 많은 물자를 받았다. 이것이 노상선우의 지혜였다. 또한 노상선우가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자질은 자기 반성의 능력이었다. 그는 제국 내부의 갈등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일부 정책을 보류하고 절충안을 찾았다. 이것은 완고한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노상선우의 통치 기간 동안 흉노의 문화도 점진적으로 변했다. 한나라에 비단이 들어오자 흉노의 귀족들은 한나라식 복장을 입기 시작했다. 한나라의 건축 기술이 소개되자 궁전의 일부 방들이 한나라식으로 개조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흉노를 한나라로 만들지는 못했다. 흉노는 여전히 흉노였다. 그들은 여전히 말을 탔고 여전히 활을 쏘았으며 여전히 초원에서 살았다. 한나라식 복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흉노였다. 이것이 노상선우가 증명하고 싶었던 바였다. 문화는 흐르는 물처럼 변한다. 하지만 흉노라는 정체성은 그 물의 원천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노상선우가 죽은 뒤 중행렬이 쓴 보고서는 한나라 역사에서 흉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었다. 그의 보고서에는 흉노가 단순한 야만족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정치 체제를 가진 문명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노상선우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깊은 사고를 가진 철학가이자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담겨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한나라의 흉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문제는 이 보고서를 읽고 흉노와의 화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는 노상선우 이후로도 흉노와의 화친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흉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상선우의 가장 큰 성과는 제국의 지속성을 보장했다는 점이었다. 묵돌의 제국은 정복으로 만든 제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상선우는 그 제국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한나라와의 화친으로 인한 물자, 공급은 흉노 제국의 경제를 안정화시켰다.
이제 흉노는 전쟁 없이도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제국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흉노 제국은 노상선우의 정책 덕분에 한나라와 함께 동아시아의 두 초강 대국이 되었다. 양국은 평화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국제관계의 형태였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첫 번째 성숙 단계로 평가한다. 이것이 노상선우 시대의 흉노였다. 역사 속에서 노상선우는 자주 묵돌의 그림자에 가려진다. 묵돌이 제국을 만들었고 노상선우는 단지 그 제국을 유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이다. 제국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제국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노상선우는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의 갈등을 관리했고 한나라와의 복잡한 외교 관계를 주도했으며 흉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개방성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노상선우는 이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노상선우를 단순한 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설자로 평가하는 것이다. 흉노 제국의 전성기는 노상선우의 통치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묵돌의 정복이 영토를 확보했다면 노상선우의 안정적 통치는 그 영토를 번영시켰다. 두 시대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했다. 묵돌 없이는 노상선우가 다스릴 제국이 없었을 것이고 노상선우 없이는 묵돌의 제국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흉노의 전성기는 이 두 선우의 조화로운 협력의 산물이었다. 흉노의 태동부터 두만의 건국, 묵돌의 정복, 그리고 노상선우의 안정적 통치에 이르는 이 과정은 한 민족의 성장 이야기이자 동시에 한 문명의 형성 과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